안녕하십니까. 부스 214자의 2의 그 5번째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동안 앞에 파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중요한 것, 저의 의도를 파악했으리라 짐작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한자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상형문자, 즉 어떤 사물을 받았을 때는 그 사물의 의미가 전달이 되고요. 그것이 다시 결합의 원리인 형성이나 회의 문자로 바뀌면서 그 만들어진 글자의 의미 선상에서 새로운 의미가 탄생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야기로 만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거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그것이 연상기억법으로 여러분에게 오래도록 기억되는 여건이 마련되는 거지요. 그것을 여러분이 빨리 깨우칠 때만 한자는 이야기와 옛날 어떠한 상황으로 설정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꼭 그렇게 의미선상에서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진다는 걸 아신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부수의 많은 공부들을 통해서 새로운 수백자, 수천자의 글자들을 쉽게 외우는 데 도움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마음심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마음심자는요, 옛날에 마음은 심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 심장은 몸의 가운데에 있다고 그래서 가운데 심이라고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좌심실, 우심방, 동맥, 정맥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심장의 모양을 본다고 그 심장이 마치 이러한 형태로 있고 그 좌심실, 우심실, 동맥, 정맥이 있다는 이야기고요. 그것이 이렇게 바뀌는 과정 속에서 마음심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몸의 가운데 있다 해서 가운데 심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심을 잡아라 할 때 중심은 이렇게 쓰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가운데 마음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바로 가운데 중 가운데 심, 가운데란 뜻이죠. 정가운데란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이 돼야 이 글자를 온전히 해석했다고 여러분이 설명을 올바로 했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자가 들어간 것 하나만 보면 이런 글자가 있고요. 또 이런 글자가 있을 수 있겠죠. 지금 가운데 마음이라고 그랬지만 이거 보십시오. 가운데 중 밑에 마음심. 즉 어떠한 흔들리지 않고 좌측이나 우측으로나 또는 나쁜 쪽으로 치우치지 않은 가운데의 마음을 잡고 있는 사람은 충성스러운 사람이다 해서 충성충이라는 글자가 되고요. 이 글자는 이재금 밑에 마음심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항상 현재, 이제, 지금 오늘날 현재를 마음속에 두면서 항상 걱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생각념이라고 하는 자입니다. 생각념은 생각념인데 어떤 생각이냐? 현재를 더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거겠지요. 이재금이 붙었으니까요. 이처럼 한자는요.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야기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을 보시죠. 지금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있는 그 장면은 끝이 예리하고 갈라진 창의 모양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한 그림이에요. 그림에서 창이 좀 날카롭지 않다고요? 그걸 꼭 염두에 두시지는 마십시오. 그것은요, 중요한 게 아니고 갈라진 창의 모양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 갈라진 창이라고 그래서 이걸 창과자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중요한 건 갈라진 창입니다. 끝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러한 것이 있으면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을 거고요. 끝이 이렇게 갈라졌다는 얘기죠.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면서 갈라진 창을 놓고요. 그것이 다시 이렇게 바뀐 겁니다. 창과는 창과인데 끝이 갈라져서 싸움터에서 쓰이는 창이라는 얘기죠. 이 글자가 들어간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어떤 게 있을 수 있느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자가 있을 수 있겠죠. 이 글자는요, 당연히 어떤 글자를 본딴 거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서 장정이다라는 글자와 또 무성할 무자라고 하는 글자 속에 있는 창과를 합쳐놨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즉 어떤 장정은 젊은 나이의 사람을 장정이라고 그러죠. 이 장정은 어떠한 일을 무성하게 할 수 있다, 해낸다 해서 이것이 이룰성입니다.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룰성자가 됐다는 거죠. 지금 보면요, 틀림없이
글자의 선상에 있습니다. 이건 무성할 무자고요. 여기 삐침이 있으니까 마치 삐침이 있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초목이 갈라진 창처럼 막 올라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풀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건데 갈라진 창의 모양처럼 막 빗대어 있다. 이것이 상당히 무성해 보인다 해서 무성할 무자고요. 이 무성할 무자 안에 장정정이 들어간 겁니다. 즉 장정은 젊은 사람은 풀이 무성한 것처럼 어떤 일을 항상 해낼 수 있다. 그래서 이룰 성자라는 거죠. 한자 보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거리를 여러분이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찾아내는 거리를 여러분들이 꼭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문호라고도 하고 지게호라고도 하는 자인데 지게호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바지개를 생각하면 오산이고요. 이 글자는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러한 글자인데요. 이걸 지게호라고도 하고 문호라고도 하는 자인데 외장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외장문. 쌍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외짝이요. 문이 이렇게 있으면 어떤 문이 이렇게 있어요. 외장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 양반집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다 이렇게 외장문이죠. 그래서 가가호호할 때 쓰는 자가 됐습니다. 한쪽 문의 모양을 본땄기 때문에요. 이건 틀림없이 문의 역할이 있는 곳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은 이제 이 글자를 당연히 외장문에다가 모방으로 나누어 놓을 겁니다. 즉 외장문을 열고 옛날 방문은 다 외장문이죠. 양반집이나 양쪽 쌍문이고요. 외장문을 열고 들어간 곳, 곳방자, 모방자, 곳이 방이다 해서 이게 방방자입니다. 우리 남방 방이 좀 있다 그러는 것을 우리 그 이야기할 때 우리 잠잘 방이 있습니까 할 때 쓰는 방방자예요. 이것처럼 틀림없이 부스가 갖고 있는 의미선상에서 다른 글자가 조합되면서 새로운 이야기거리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는 것. 이것이 한자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 글자는 손수라고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글자죠. 한번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글자를 또는 제방변이라고 해서 이렇게도 한 이걸 변형부스라고 그러죠. 왜 변형부스인지는 설명을 해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손의 모양을 본딴 글자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손이 이렇게 펴 있으면 손가락이 이렇게 펴 있다. 예를 들어 손가락이 이렇게 펴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뀝니다. 손가락을 그러다가 이렇게 다가오는 거죠. 이게 손수의 변형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손은 이렇게 있고요. 여러분들 중요한 거요. 손에는요.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있다고 그래서 손수가 붙으면 재주, 손, 또 재주가 뛰어난 사람을 수자를 많이 냈습니다. 여러분 가수, 목수 뭐 이럴 때 전부 손수 넣죠. 우리 예를 들어 노래하는 사람을 가수라고 그러고요. 또 나무를 잘 다루는 사람을 목수라고 그러죠. 이때 손수는 손에는 태어날 때부터 재주가 있다고 그래서 재주수의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손의 의미도 있지만요. 그러면 이것이 들어간 글자는 뭐든지 손과 연관성이 있고 또 던지다, 뭐 치다, 손이 하는 일과 관계가 돼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요거를 다시요.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손수가 나타내고 있는 제방변에다 장정정을 나타내면 여러분은 당연히 손수의 장정정으로 나눌 거고요. 손으로 장정이 힘있게 무엇을 친다 해서 칠타자입니다. 지금 보니까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손이 하는 일과 연관성이 있잖아요. 틀림없이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이 옆에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창수 또는 몽둥이수라는 건데 손으로 몽둥이를 들고 또는 누구를 무슨 그 창이다 해서 창수자기도 하니까 창으로 손을 잡고 던진다 해서 던질 투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게 창수 또는 몽둥이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손에 창을 들고 던진다 해서 던질 투. 이거는 손에 장정처럼 어떠한 소리가 나도록 무엇을 친다. 이게 정정이라고 해서 도끼 찍는 소리를 나타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으로 도끼 찍듯이 무엇이 정정 소리가 나도록 친다 해서 칠, 타. 우리 예를 들어 타자 할 때는 이거고요. 투수할 땐 이거겠죠. 투수의 수도 손수겠죠. 던지는 일에 뛰어난 사람이니까요. 재주가 있는 사람이니까. 이처럼 한자는 그 의미선상에서 새롭게 조합을
조형을 하고요. 그 조형은 충분한 이야기거리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 글자는 가지지라는 글자입니다. 그림으로 보시죠. 지금 여러분은 그림 속에서 가지가 이렇게 묶여 있고 날려 있고 서로 어긋나 있는 그 모양을 보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지를 사람이 손으로 잡고 있는 그림을 만나실 겁니다. 그렇지요? 그 그림 속에서 여러분이 중요시 여기는 건 가지를 잡고 있는 손, 거기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그것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요. 그 글자가 원래 이런 글자고요. 이것을 여러분들은 가지지 또는 지탱할 지라고 외우셨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요? 요거는 여러분이 배웠죠? 손수입니다. 그리고 위에 이것은 나뭇가지죠. 지금 잡고 있는 것처럼. 즉 이것의 원것은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손으로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손으로 잡은 나뭇가지에서 가지지, 또 이 가지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고 있어 지탱한 데에서 지탱할 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원래요, 어려서 그 빨랫줄에 빨래를 넣을 때 빨랫줄에 꼭 빨랫대를 이렇게 세워 놓습니다. 시골에서요. 그것이 바람이 불면 자빠져요. 그걸 넘어지지 않도록 지탱을 하기 위해서 손으로 잡고 있는 것. 틀림없이 그 모양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히 가지나 어떤 선상에 틀림없이 그것과 연관성이 있게 글자가 만들어질 겁니다. 야,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봅시다. 이것은 여러분이 손수고요. 그 옆에다가 가지지자니까 손으로 가지를 가지고 제주를 부른다 해서 제주 기자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빨랫줄에 있는 줄을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는 것. 제주껏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제주기자죠. 여러분들은 한자가 이처럼 이야기로 여러분 속에 다가온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요. 기억하고 외운다면 좀 더 쉽게 많은 글자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를 그림으로 보시죠. 그 다음 글자는요. 이번에 가지가 한 모퉁이가 잘렸어요. 양 옆으로 충분하게 나와 있는 가지가 아니고 한 옆에 가지가 잘려 있다는 것은 즉 나무 가지에서 떼어놨다는 얘기죠. 떼어낸 나무입니다. 자, 66번째 글자는 이런 글자죠. 이 글자는 여러분이 칠복이라고도 하고 또 이것의 변형으로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여서 둥글월문이라고도 합니다. 둥글게 생겼다 해서 둥글월문이라고도 합니다. 꼭 그럴문자하고 비슷한데 둥글게 앞을 이렇게 썼다 해서 둥글월문이라고도 한다는 이야기죠. 또는 칠폭, 손으로 지금 보면 이렇게 어떤 나뭇가지에서 떼어놨는데 나뭇가지가 하나만 이렇게 쭉 있어요. 양쪽에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손으로 잡고 누군가를 친다 해서 칠복자라고도 하지요. 이것이 들어가면 두드리다, 치다 이런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글자가 들어간 글자 하나만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면요. 장인공 옆에 이 옆에 둥그럴문 즉 칠복일 붙여놓으면요. 잘 보십시오. 어떤 법도에 맞도록 친다 해서 이것을 칠공이라는 글자가 됩니다. 왜요? 이것이 만들공 장인공이고요. 이게 옆에 게 치다라는 뜻이 있죠. 그러니까 장인처럼 어떤 법도에 맞도록 손으로 나뭇가지를 잡고 친다 해서 칠공자라는 거죠. 이처럼 한자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67번째요. 67번째 그림을 보면요. 글씨가 무슨 글씨냐면 그럴문자입니다. 그럴문. 야, 이런 글자인데요. 이것은 원래 팔뚝이나 이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새겨놓은 모양을 본다는 거예요. 문신의 모양. 그 문신이 어떻게 바뀝니까? 점점 어떻게 바뀌어요? 이 문신이 좀 이렇게 여기 뭣도 있고 뭐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다가 이것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럴 문자로. 즉 팔뚝이나 얼굴이나 어디 사람 몸에 새겨놓은 모양이 점점 변해서 이야기거리 그럴로 다가왔다 해서 그럴물이죠. 사람 몸에 화려한 문신에서 본단자기 때문에 엇갈린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엇갈리게 해놓고 그럴 문자를 나타낸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글자가 들어간 것 중에 여러분 중에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야, 옆에 여러분은 이거를 실사와
그럴문으로 여러분이 딱 나눠 놓을 겁니다. 즉 이게 무슨 글자냐면요, 이 실사도 실타래가 이렇게 막 꼬여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막 엇갈려 있는 글씨의 모양이고요. 둘이 합쳐서 어떠한 모양에서 모양의 뜻으로 합쳐놔서 문의가 돼서 문의문자예요. 우리 문의문자입니다. 문의문. 어떠한 문의가 있다 할 때 쓰는 문의문자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한자는요, 틀림없이 뜻과 뜻 사이에서 연관성을 갖고 맺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을 그림으로 만나보죠. 68번째 그림은요, 말두라고 그래서 어떠한 곡식이나 어떠한 곡물을 한 대, 두 대 이처럼 재는 그러한 그릇의 모양이에요. 여러분은 언뜻 보기에 국자나 도끼나 또는 빗자루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번 보시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그 글자가 원래 어떻게 생긴 거냐면요, 이러한 어떤 그릇 위에 곡식이 이렇게 쌓여 있는 그러한 것이에요. 이것이 점점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다가 점을 떼어놓고 이렇게 바뀐 건데, 열되를 한 말이라고 그러는데 이 한 말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두라고 하는 겁니다. 말두.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말도 아니고 타고 다니는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열되들이를 한 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한 말 되들이에 그 위에 곡식이 남아있고 그 곡식 찌꺼기를 덜어내는 모양에서 말두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들어가면 당연히요, 어떠한 곡식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또 어떠한 되의 정확한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 기준점처럼 해석을 하면 여러분이 쉽게 해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요, 이러한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여러분은 이게 아주 쉽게 여러분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걸 모르고 계셨을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요, 쌀미에다가 말두잖아요. 아주 쉽죠. 쌀을 한 말, 두 말인지 헤아려 본다 해서 헤아릴 요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 무슨 자료가 있다, 자료가 풍부하다 할 때 쓰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 대, 두 대, 또 한 말, 두 말, 쌀미, 곡식을 말이라는 어떠한 그 근본적인 그 재는 기본치에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헤아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헤아릴 요입니다. 글자는요, 이처럼 여러분에게 다가가요. 아주 어렵게 외우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글자가 어떤 글자냐면요, 도끼 근자거든요. 이 도끼 근자가 여러분한테는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왜냐면요, 아직도 도끼의 모양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생겼죠? 이것이 왜 도끼근이냐면, 도끼가 이렇게, 옛날 도끼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옛날 도끼가 이렇게 생겼다면 이 위에 이러한 선상에 도끼가 있고요. 이제 여기만 띄우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자루가 이렇게 있고요. 위에 있고. 이것이 위에 이렇게 바뀌고 자루 해놓고 그다음 도끼 날을 갖다 놓고 또 자루를 갖다 놓은 거예요. 쪼개놨다고 하면 보면 되겠죠. 이게 그래서 도끼 근자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요, 대부분 도끼에 관계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보시면요, 이런 글자를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글자는 지게호 외장문 호자에다가 도끼근이죠. 이게 무슨 자로 바뀌는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도끼로 찍어 놓은 곳이, 나무가 이렇게 있다면 그것을 도끼로 쿵쿵 찍어 놓은 곳이 마치 외장문이 돼 있는 자국처럼 이렇게 패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외장문처럼 생겨놓고 그래 놓고서 도끼를 갖다 놓고서 그것이 곧 또는 바 해서 소자가 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도끼로 나무를 콕콕 찍어 놓으면 그것이 꼭 외장문처럼 자국이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 자국이 꼭 외장문처럼 생겼다고 그래서 곧소 바소예요. 찍어 놓은 곳, 찍힌 바, 그곳이 꼭 도끼 자루의 그 자국이 외장문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끼질을 안 해봤으니까 알 리가 없죠. 그런데 실제로 도끼질을 해보면요, 나무에 꼭 자국이 외장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소, 찍은 곳이다 해서 곳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야, 이처럼 쉽게 만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때는요, 틀림없이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70번째를 그림으로 만나보죠. 지금 여러분은 왠지 모를 이상한 기구 하나를 만날 겁니다. 왜요? 요즘 아이들은 그게 뭔지 모를 테니까요. 자세히 보면요,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중에서도요, 그 밭이나 논을 이렇게 갈아서 엎는 모양의 농기구예요. 잘 보셨지요? 그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70번째 모방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자, 이 모방자라고 배우는 요 글자는 이렇게 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시죠. 농기구의 손잡이나 또는 발의 모양의 본땄다고도 하고요. 또 배의 앞머리를 본땄다고도 하는데, 이 글자는 원래 처음에 이런 의미로 쓰였다기보다는 어떤 농기구나 이러한 것이 있다면 이렇게 갈라진 모양입니다. 요렇게요. 양쪽 손잡이가 있고 이렇게 발이에요. 이것이 어떻게 바뀝니까? 이렇게 바뀌었다가 이렇게 바뀌고 이것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야, 배 머리가 모가 났다고 그래서 모방이고요. 또 이것이 농기구가 지나간 곳은 갈아 엎어진 곳이 꼭 모처럼 이렇게 뾰족하게 박힙니다. 그래서 그것이 뾰족하게 모가 났다 해서 모방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모가 난 이 농기구는 소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끈다고 쳤을 때 참 소 같나요? 농기구가 이렇게 끌 때 이게 자국이 꼭 소가 끄는 방향으로만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방위방이라고도 한다는 거죠. 또 배의 앞머리가 모가 났다고도 하고 배는 또 앞으로만 가죠. 배 모양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방위방이에요. 이것은 모방이라고도 하고 방위방이라도 한다는 거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모가 났다든가 또 어떤 방위라든가 장소를 나타내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러한 글자가 들어간 것 중에 여러분들이 쉽게 만나는 글자 뭐가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그네리 여자가 있다고 칩시다. 이런 글자가 있어요. 원래 나그네리 여자는 이거 더하기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거는 깃발의 모양을 본딴 거예요. 이렇게 나무에 깃발이 펄럭펄럭 하는 거. 그 다음 이거는 따르다, 쫓으다, 종자입니다. 이게 여러 사람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 아래 여러 사람이 따라가면서 논다 해서 이게 노는 사람은 나그네다 해서 나그네 려자가 된 거예요.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이것이 들어간 것 중에 또 뭐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런 자가 있다고 칩시다. 보면 노을방자인데요. 모방자에다가 방위방자에다 칠폭, 즉 여러 곳으로 가도록 친다 해서 사방으로 튀어간다, 놓아놓는다 해서 노을방자가 되는 거죠. 이처럼 이것이 들어가면 방위, 모가 났다, 또 여행, 어떻게 떠난다, 또는 장소 이런 것과 틀림없이 관계가 돼 있습니다. 그 다음 글자는요. 71번째 글자를 그림으로 만나보죠. 71번째 그림은 자세히 보시면 한 사람이 왠지 불안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글자는 원래가 하프문자를 좌우로 바꾸어 놓은 글자에서 유래된 겁니다. 하품을 하다가 좌우로 바꿔서 목이 메여서, 즉 숨이 막혀서 목이 메이다라는 뜻을 나타내었다가 후에 가차되어서 목이 메여서 그 숨 쉴 것이 없다 해서 없다라는 뜻으로 쓰여서 없을 무라고도 나타내는 자인데요. 지금 그림에서처럼 71번째 이 글자의 원 뜻은 없다라는 뜻에서 출발은 했지만 없을 무로 쓰이기보다는 지금은 이미기로 더 많이 쓰이는 자입니다. 이미기로 해석을 할 때는요, 이 자가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에다가 허무로자, 허무로자를 합쳐서요, 절름발이를 나타내는 글자인 허무로자를 합치고 한일을 합쳐서 둘을 한 절름발이가 이미 어떠한 일을 할 때 기권했다 해서 이미 기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글자죠. 원래는요, 이 글자가 하프몸을 좌우로 바꾸어서 좌우로 좀 바꾸어 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되다가 이것이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된 글자입니다. 즉 원래의 의미는 이랬었다가도 이 글자가 없을무라는 뜻으로는 거의 안 쓰이기 때문에 이미 기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절름발이가 무슨 일을 하는 데 있어 이미
자기 의사를 포기했다 해서 이미 기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이 글자가 들어간 것 한 글자를 알아보면요, 이런 글자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글자는 무슨 자냐, 옆에 이거는요 자세히 보면 흰백 밑에 비수비예요. 즉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면 흰 쌀밥과 거기에다 숟가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놓고 옆에 이미기자죠. 원래 이게 이미기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흰 쌀밥은 숟가락이 들어가기에 이미 없어져 버려요. 옛날에 쌀밥 먹기 쉬운 이 글자가 만들어졌을 당시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쌀밥 먹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그릇 딱 가져오면 그것이 꽃게 눈 감추듯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게 눈 감추듯이 없어진다는 거죠. 원래 여러분들이 게를 만져보면 알지만 탁 건드리면요 눈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미기자예요. 이미 무엇이 했다 할 때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로 더 많이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2번째 글자는요, 해일자고 날일자라고도 하는 자인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글자죠. 이거는 해일이라고도 하고 해가 하루 지나가면 날이 된다 해서 날일이라고도 하는 글자죠. 이것은 해의 모양을 본딴 거예요. 해가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 머리를 생각하고 있죠? 제 머리가 빛나고 있습니까? 해일자입니다. 보십시오. 해가 반짝반짝 빛나는 것의 그 모양을 본따서 해일이고요. 해가 한번 떴다가 지면 하루가 가죠. 그 하루가 날이라고 그래서 날일이라고도 한다 이 말이에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해랑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글자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지평선 위에 해가 뜨는 것, 그것은 곧 아침이다 해서 아침 단자죠. 우리 원단 그러면 1년의 첫 출발점을 원단이라고 그러고 원일이라고 그러면 첫날을 원일이라고 그러죠. 그때 쓰는 아침 단자입니다. 그 다음은요, 이 해일이나 날일과 비슷한 73번째 부수 글자는요, 가로왈자입니다. 가로왈은 옆으로 좀 더 넓거든요. 이 글자는 가로다 또는 가로대 말하다 해서 말할왈이라고 하는 건데, 입구 안에 거기다 혓바닥을 합친 겁니다. 즉 입 안에 혀를 본뜸으로써 입이 이렇게 있다면 그 입 안에 혓바닥이 이렇게 있죠. 이 혓바닥을 본뜸으로써 혓바닥이 움직이면 말이 된다고 그래서 말하다 또 가로대 이런 뜻으로 쓰이는 말하다 가로왈 이런 글자가 되고요. 이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 무엇이라고 말하다 가로대 이런 뜻으로 많이 쓰이는 자입니다. 왜요? 혀가 막 움직이니까요. 그 다음 74번째 부수는 해의 반대인 달월자입니다. 이 달월자를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이 글자는 원래요, 달이 이렇게 있으면 구름이 이렇게 가려져 있고 그것이 점차로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완성된 자입니다.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다가 점점 완성되는 거고요. 이 달은 달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 한 달, 두 달 할 때, 한 달, 두 달 할 때 쓰는 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왜요? 달은 1년 중에 12개월이 있다면 그 12개월 중에서 한 번 보름달이 되고 한 번 완성되었는데 한 달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달이라는 글자도 되고요. 또 개월을 나타내는 달이라고도 하죠. 이 글자가 들어가면 대부분요 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글자가 육달월과 다릅니다. 즉 고기육변 달월이라고 해서 육달월과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본래 이 달이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은 대부분 글자 어떤 조형하면서 오른쪽에 놓이면 본래 달이란 뜻이고요. 나머지는 위나 또는 왼쪽에 놓이면 대부분 육달월이라고 해서 고기육변 달월이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달은 대부분 오른쪽에 있을 때 나타내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이야기해 보죠. 해와 달이 합쳐지면 밝다해서 밝을명이라고도 하고요.
원래 회의자로 해석할 땐 그렇게 하지만 원 출발은 창문이 있고 저녁이 돼서 달빛이 들어오면 그거야말로 밝다해서 밝을명이죠. 즉 옛날에는 전기불이 없으니까 창문에 달만 떠도 굉장히 밝았어요. 그래서 밝을 명자가 되었단 얘기죠. 야, 그 다음 자는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글자인데 이 다음 거는 여러분과 다음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여기까지 여러분이 강의해 오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느끼실 또는 어떤 것을 인지하시고 인식하셔야 될 것은 한자는 결합이고 결합 속에서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이 예나지김이나 동일한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아시면 한자는 이해하기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강의의 포인트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이번 시간이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기로 하고요. 중요한 것은 한자의 부수는 대부분 상향이라는 것, 즉 사물의 모양을 본땄기 때문에 그 사물 모양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꼭 아셔두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